트럼프의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협상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변수를 앞두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바닥은 1차적으로 확인했을 것 같아요.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이 장중에 4,940까지 갑니다. 과거 10년 평균 정도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예측한 게 최하단이 4,900 근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장면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한 달 만에 다시 뵀네요. 한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장 그대로네요. 아직도 2,500이 안 되고 있고, 하지만 이게 또 막바지라고 생각을 하고 좀 힘차게 4월 이제 후반기에 집어드는데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줍지 않게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어마무시한 그 관세 125%, 140% 이렇게 나오는 시발점이 4월 2일부터 그래서 4월 3일부터 주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4월 2일은 그러한 어마무시한 관세가 발효되기 전이었어요. 그 당시 정도로 주가가 돌아갈 수 있다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가 코스피는 2,505 정도였습니다. 코스피 2,505가 아직은 못 가고 있죠. 그런데 미국보다는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대충 한 5% 빠지고 뭐 필바는 7%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4월 16일 미국 아침이 거의 3% 빠졌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S&P나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8, 9% 빠졌어요. 8% 이상 빠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한 1% 정도, 2% 안 되게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6%포인트 그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4월 17일 현재입니다. 좀 아쉽지만 아직 4월 2일 2,500으로는 못 가서 아쉽지만은 미국보다는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운을 내고자 하는 얘기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4월 2일자 주가 레벨로 거의 그래도 근접하게 간 거는 단연코, 방산, 조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4월 16일부터 오늘 이틀 사이에 크게 부상하고 있는 건 실적이 괜찮은 화장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조선과 방산과 변압기와, 그러니까 사실 조선 방산은 지난 제가 한 달 동안 엄청 잘 갔고 지속적으로, 변압기는 한 4나흘 전, 지금 4월 17일 전이니까 4나흘부터 많이 올라갔고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화장품은 실적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잘 나오는 회사도 있고 좀 못 나는 회사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수출시키니까 화장품이 이 빈틈에서 반도체나 이런 게 확실히 끄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방변 현님 밑에서 나도 올라갈래 그러면서 이제 16일, 17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보시면 말이죠. 지난 한 4월 2일 대비했을 때 오늘 17가 반영 안 된 상태 더 올라갔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9%, 오션이 11%. 이게 조선 방산이잖아요. 근데 현대일렉트릭 이것도 6% 정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17일은 반영한 거 아니니까 더 올라가고 있죠. 이랬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보다도 아웃하는 거야. 미국은 한 8% 이상 빠졌는데 우리는 2%밖에 안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왜 그럼 더 못 가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 부진해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7%인데 오늘 약간 반등하더라도 1% 아니니까 마이너스 6점 얼마. 하이닉스는 많이 빠졌어요. 예, 오늘도 빠지는 것 같은데 한 12%.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6%, 12% 빠진 거가 6%, 12%가 미국의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테슬라, 마이크론보다는 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웃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 큰 대장 중에서는 가장 못 가고 있는데 조선, 방산, 변압기, 화장품 대비했을 때 그래도 미국의 그 카운터파트에 해당되는 마이크론이나 테슬라나 애플이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못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미리 주가가 안 간 측면도 있지만 혹시라도 1분기 지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조금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최근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특히 관세가 폭발하기 전까지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일 날 그 관세란 엄청 무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틀 동안 10% 이상 빠졌습니다. 이렇게 엄청 빠진 적이 없었죠. 대한민국도 4월 2일 다음에 3, 4, 5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근데 며칠 못 가서 그 중국을 제외하고는 상호 관세를 석 달 동안
90일 동안 보류, 유예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 미국 주식이 나스닥인가 12% 올랐잖아요. 그 대한민국은 덜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또 오른 거죠. 그리고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여기는 뭐 휴대폰도 포함됐더라고요.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가 상호관세는 빠지고 보편관세로 이제 옮겨 탄다. 상호관세에서는 유예되고 보편관세라는 곳에 새로운 벅이 집어넣는다 해갖고 이게 좀 남아있는 숙제이긴 한데 어쨌든 중국 말고 나머지 나라들은 상호관세를 3개월 동안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 협상의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일단 왜 그런 조치를 취했을까? 트럼프가 왜 90일 유예라는 걸 중국 말고 했을까? 그거는 그 당시 보시면은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어요. 국채 수익률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12% 넘게 올라서 4% 이하였던 것이 4.567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서 이 문제가 모든 게 다 발생하는 거거든요. 채권 시장도 뭉개지지, 주식 시장도 뭉개지지, 환율도 문제가 되지. 이러면 이제 트럼프가 원래 생각했던 거를 시행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트럼프가 쪼른 거예요. 중국만 신경 쓰자. 중국하고의 협상이 핵심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의 상호 관세를 바로 시행한다는 거는 이 협상의 포커스에서 흐트러진다. 그래서 트럼프는 국채 때문에 쫄았고 트럼프의 무기는 관세 맞죠. 관세라는 무기를 갖고 휘두른 거 맞고 여러 사람들한테 엄청 상처를 주려고 했고 상처를 줬는데 정작 자기한테는 최대 약점이 있었죠. 국채라는. 그래서 그것이 트럼프의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10% 빠지고 12% 올라가고 이 폭보다는 분명히 조금은 더 수그러져서 그렇다고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닌데 3% 2% 정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이게 다시 뭐 7% 이렇게 급등락의 그 규모는 잦아지는 겁니다. 이게 폭풍을 앞두고 협상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변수를 앞두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바닥은 1차적으로 확인했을 것 같아요.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이 장중에 4,940까지 갔거든요. 과거 10년 평균 정도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예측한 게 최하단이 4,900 근처였어요. 근데 10년 평균이면 AI든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과거 평균을 회귀해. 그게 18점 몇 배거든요. 4,900 초반까지 갈 수 있는데 실제 4,940 가고 바닥 올라왔죠. 촬영하는 이 순간은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5,300, 5,200 유지되는 것이 바닥을 확인했다. 즉 트럼프는 쫄았다. 협상은 중국만 먼저 한다. 그래서 바닥은 다시 트럼프가 관세 유예한 거를 바로 모든 걸 관세 인하 안 시켜주고 다시 그대로 시행할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협상을 하면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주가의 바닥에서 올라와서 다시 반락을 하더라도 그 전저점 바닥은 안 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4월 17일 현재 메타버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트럼프는 계속 러브콜은 아니더라도 던지고 있죠. 야, 시진핑, 난 널 좋아해. 난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우리 협상할 게 누구 있어. 이런 식으로 던지고 있는데 근데 각각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이 협상이 생각보다 질이 멸렬하거나 아니면 꽤 팽팽하게 지속될 수가 있잖아요. 그 자기네가 먼저 물러설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느 방향성이 뚜렷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그게 조금 기다림이 필요한 거는 맞다고 봐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물러서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협상의 레버리지 높이려면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하고 있냐? 먼저 중국 제외해놓고 중국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따로 해놓고 내가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가 다루기 쉽고 아니면 협상을 조금 더 용이하고 아니면 먼저 받아낼 게 있고 내가 줄 것도 있고 어쨌든 협상의 여지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는 상대를 악측했어요. 중국 빼고 그게 대한민국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호주, 인도, 일본, 한국이에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미국의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5개 국가예요. 영국, 그 유럽의 핵심적인 거고 호주, 남태평양,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 아시아, 일본하고 한국, 동북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방위를 미국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라하고는 아마도 우리는 조선도 있습니다만 방산 관련되는 방위 어떤 비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는 거를 포함해서 패키지 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협상이 될 수 있는 5개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얘기지. 우리 편이라는데 과거 몇 년 전보다 그렇게 쉽게 편하게는 안 하는 거고 너희부터 우리하고 확실하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대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대만도 트럼프 안에 있는 건데 대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 뭐죠? 우선 협상국 5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대만은 중국하고의 관계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하고 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만을 우선적으로 협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사실 여기는 포함되지 않지만 베트남하고 먼저 미팅했고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오늘 촬영하는 날 현재 일본하고 미팅을 했거나 아니면 그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죠. 그 다음 주에 대한민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17일 주가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 장은 미국보다 9% 많이 하는데 미국이 3%인데 우리는 지금 약간 0.56%, 7% 오르고 있는 형국인데 이러한 다음 주에 있을 대한민국의 상호 관세 협의에 있어서 좀 뭔가 조금이나마 기대할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에 뭐 투자한다든지 LNG 개발하는 데 있어갖고 그러면 그게 방위비라든지 대한민국 전반적인 상호 관세하고의 어떤 그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확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좀 가져보는 거죠. 트럼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진핑은 어떻게 하느냐? 시진핑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방을 이제 25년 들어와서 첫 순방을 이 동남아시아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세 군데가 다 어때요? 관세가 훨씬 높아요. 거기 가서 야 이거 우리끼리야. 내가 많이 도와줄게. 미국하고 너무 그렇게 지내서 이익 볼 거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것 같거든요. 물론 중국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한테 뭐 관세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럴 수 있죠. 베트남은 무역 창구일 수도 있고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랑 하면 그 자원 문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해협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원을 수송하는 문제에서도 말레이시아는 중요하고 캄보디아, 베트남은 자기네의 공작 내지는 그 무역의 중간 다리 역할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진핑이 동남아 순방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뭐 자극을 안 할 수는 없죠. 미국이 더 자극합니다. 오늘 뉴스 나오면 미국이 뭐라 하냐면은 야, 그 이란산 원유 중국에 팔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를 어디서 팔아요? 캐나다 판다 그러거든요. 중국에 못 파니까. 그래서 원유 가격이 다시 또 오르고 WTI가 오르고 이러거든요. 각국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또 뭐냐면 중국이 대두를 많이 수입합니다. 대두 아시죠? 대두를 수입해서 사료로 많이 쓰거든요. 뭐 사료를 써요? 돼지고기 사료. 돼지고기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대두인데 대두를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예전에는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했고요. 대두 사용량에서 중국의 40%가 미국에서 들어왔었어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그 무역 전쟁, 무역 규제 뭐 하면서 7, 8년 전에 그거 하면서 최근 많이 낮춰갖고 중국의 수요 중에서 한 20% 좀 넘는 정도만 미국에 의존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좀 관세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사 나온 거는 미국 대두를 확 줄이고 관세 100몇십 % 들고 할 수 없었습니까? 브라질 걸 늘린다고. 또 브라질하고 체결을 했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이 시진핑도 그렇고 중국도 금방 무너져서 기미는 없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자기의 우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동남아를 갖고 이번 주 시간이 가고 다음 주 트럼프가 과연 이번 주 일본 포함해서 한국하고 다 핵심적인 우선 협상국 자기의 그 우방국하고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시진핑은 동남아 순방한 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각자 생각해서 한 1, 2주 지난 다음에 뭐 다시 또 구체적으로 뭐 물밑 작업이 있을 수는 있으면 이것이 조금 더 길게 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나라 상호 관세가 조금이나마 25%에서 낮춰지는지 근데 무조건 낮춰진다고 할 게 아닌데 낮춰지는 것만큼 우리가 반대급부로 무엇을 주는지 내놓는지 이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죠. 미국이 우선 협상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한국, 베트남도 포함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동맹에 가까운 국가들한테 상호관세 협상을 하면서 25%, 40% 낮추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니네들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해. 한국, 일본, 너희들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 아니면 무슨 어느 특정 종목을 수출하는 걸 너네들도 자율적이라는 이름하에 규제를 하라고. 이렇게 강요당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게 우리의 상호관세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만약 미국이 강요한다면 강요 비슷한 압력을 주면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상호관세 낮추기 위해서 뭐 내놓는 게 돈 내놓는 게 투자하는 거 말고
중국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서 협조해가지고 중국을 압력을 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 저 증거 없습니다. 그냥 그럴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 그게 다음 주에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뭔가 관세는 조금이나마 낮춰질 가능성에 조금은 무게중심을 두고 싶은 심정이에요. 막가는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관세 시간을 좀 지켜봅시다. 시간을 두고 펜은 일단 까졌죠. 시간을 두고 하고 서로 먼저 물러설 생각은 없죠.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죠?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려갈 수도 있죠. 실적이 중요하죠. 실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실적을 얘기하기 전에 ASM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넘버원. 삼성전자만큼 시가총액 큰 회사인데 얘네가 실적하고 가이던스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실적이 조금 좋았고, 근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나와서 이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빠졌거든요. 이 회사 이슈만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2분기 가이던스를 줄 때 마진의 범위를 주거든요. 마진이라는 것은 이익률이죠. 이게 범위가 50에서 53이에요. 뭐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이게 범위가 넓다는 자체는 그 변동성,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ASML이 뭐라는 점은 관세 영향에 대해서 신경 쓴다, 이뤄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실적 발표 시즌인데 실적이 잘 나와도 그거를 고지고대로 반영을 안 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게 약간 걱정입니다. 딴 얘기 할게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사입니다. 실적이 꽤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장 열리기 전 프리마켓에서 6% 넘게 급등하면서 프리마켓의 기분을 높였는데 정작 시작했을 때는 상승하다가 점점 토해내더니 결국 봉업으로 끝났어요. 하루에 한 5% 가까운 변동이 있었어요. 실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가이던스 줬어요. 실적이 좋았는데 가이던스인데 가이던스가 두 개를 줬어요. 하나 일반적인 노멀한 거고 하나는 월스트 케이스 비슷한 거.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관세라는 이 매크로가 워낙 불확실해서 예측을 나눌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외로워서 어떡하죠?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미 관세라는 영향이 1분기에 없었다 하더라도 관세나 이펙트가 안 됐으니까 휴일이 관세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애널리스트들이 범위를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다이버지 벌어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어느 지수, 우리는 코스피죠. 여기는 S&P 500에 대한 주가 지수에 대해서 예측이 다운될 수 있어요. 오늘은 17일인데 15일 기준으로 이미 다운그레이드 하나 나왔습니다. S&P 500에 대한 시티증권하고 또 한 군데가 모건인데 걔네들이 평균 갖고 있던 목표치가 원래 예상한 것이 S&P 500의 EPS는 271 정도 됐어요. 271인데 한 5% 이상 하향해서 지금 제시한 것이 255에서 257이에요. 이 숫자 256, 257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 숫자 예측이 맞다면 여기에다가 PER 배수를 20배를 치는지 22배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S&P 500의 적정 지수 레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3월 말 4월 초에 갖고 있었던 저의 그 가정은 S&P 500의 평균 EPS는 268 정도였어요. 10년 평균 했을 때는 18배 초반밖에 안 돼서 그걸 적용하면 4,908이라는 S&P 500의 지수가 나오고요. 그 당시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상승했었고 트럼프가 입장을 바꿔서 유화적인 표현을 하기 전이었고 파월이 금리 인하를 조기에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것은 오늘도 변화가 없죠. 오늘도 그런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로 노 트럼프 풋, 노 파월 풋 기댈 게 없는데 스태그 공포는 확장돼. 그러면 이 전망이 268로 그대로 있다면은 과거 평균 10년 평균 이상 못 준다. 그러면 이게 4,500 초반까지 한 거고 실제 4월 2일 날 관세가 뭉지막 치고 나서 이틀 연속을 합해서 10% 빠졌을 때 4,940까지 간 거죠. 그런데 아까 베트남 포함해서 중국 말고는 상호 관세를 유예했잖아요. 며칠 뒤에.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이건 트럼프 푸시를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스태그 공포는 잠깐 잊어지고 파월 풋 정도. 그럼 경기 침체는 침체 같은데 사실 오늘도 대한민국도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셨어요. 1분기실 2분기는 대한민국도 GDP가 살짝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 미국에 대한 GDP 1분기 전망은 오늘 현재 예측은 애틀랜타 나우에서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 1.2예요. 미국도 마이너스 2%, 한국도 마이너스 % 들어가는 거니까 그 한순간에는 1분기는 경기 침체가 져요.
근데 경기 침체 오피셜 데피니션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되고 나면 주가는 이미 다 빠졌겠죠. 어쨌든 경기 침체는 올 수 있지만 그거의 가능성을 아주 크게 보고 이것이 장기화된다고 안 본다면은 10년 평균은 너무 과거에 성장이 없을 때 포함하는 거니까 코로나 이후로 AI 챗봇이 올라갈 때 5년만을 압축하면 배수가 높아지겠죠. 최근 5년간은 20배 가까워요. 19.8배를 곱하면 그게 5,310이에요. 지금 주가가 아마 그 정도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아까 이 기준이 당초 EPS가 268, 271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시티하고 모건스탠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낮췄어요. 낮춘 숫자로 S&P 500을 256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개념에서 밸류에이션을 치면은 이게 범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5,100에서 5,600까지. 중간값 5,300.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이에요. 미국자는. 그렇게 되고 만약에 AI에 대해서 기대가 다시 올라오고 트럼프가 감세 규제 완화도 부양책이 구체화되면은 그럼 언제 그렇다는 듯이 관세 리스크가 큰 폭으로 완화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때는 PER 한 22, 3배 가면은 5,800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보인다고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상호관세라든지 품목관세가 상당히 내려가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마 한 5,600 정도가 미국의 S&P 500의 단기적인 한계고 그 배수는 PER 한 22배 가까이고 그 정도고 만약에 그런 것도 움직임이 없으면 5,300에서 5,500에 조금 박스에 현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상호관세를 협상하게 돼 있죠. 상호관세 25% 내려가지 않는다 가정합시다. 희망과 달리 그 보편관세 반도체 포함해서 지금 25%가 자동차 보편과 똑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빠집니다. 희망 갑자기 없어지는 거잖아요. 2,300 중후반까지 빠질 수 있어요. 관세 협상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 더 올라오면 큰일 나고 협상 내리는 거니까. 보편이건 상호관세건 반도체 이것이 25% 현재 보고 있는 거에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내려갈 것 같아요. 2,400 이하로. 반면에 15% 내려간다. 한 10%포인트 낮춘다. 뭐 대신에 우리가 뭐 알래스카에 투자하고 방위비 어쩌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협상이 된다 하면은 대신에 관세가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15% 정도라면은 2,500 중반까지 갑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 80포인트 올라가는 거죠. 그거 올라가는 거고요. 마지막 시나리오,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처음에 나왔던 아주 기본 관세 10%. 아예 기본 관세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2,600 안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저도 희망컨대 희망세로는 전 들지 않습니다. 제 성격에 그래서 그런데 2,700 뭐 JP 모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거 이상으로 와야 돼요. 보편관세 10% 딱딱했으니까 다 끝났어. 2,700가 이렇게 안 될 것 같고요. 뭐가 나와야 되죠?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이 개떡입니다. 1.5%가 아니고 1%에 가깝게 내려가는 판인데 1% 가까운 경제 성장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스스로 원화의 강세를 일으키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달러가 가치가 뭉개져 갖고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을 늦게나마 돼가지고 지금 1,418, 17 되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1,390, 80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자체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복원된다는 자생적인 힘이 아니고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생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뭐죠? 수출 잘하는 거 말고는 부양책도 우리가 써야 돼요. 부양책 쓰는 거 뭐 추경 예산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10조가 아니고 20조가 아니고 30조 금리 인하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 2번, 3번이 아니고 3번, 4번 이상 뭐 이렇게 컴비네이션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원복력에 대한 기대를 갖는 투자가들이 특히 외국에서 조금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 다시 어느 정도 환류 우리가 그 미국의 서학개미 포함해서 투자한 금액이 5,500달러입니다. 5,500억 달러. 그중에 일부만 들어오더라도 환율에 도움되고 우리나라 수급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우리나라 부양해가지고 아까 저기 금리도 인하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 30조 하고 그 사람 그렇게 믿는 그 시나리오의 내러티브에 믿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보편관세 모든 관세가 10%밖에 안 돼. 그러면 2,700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상 가려면은 뭐가 있을까? 아마 상법 개정이나 뭐 다른 게 있어야 되겠는데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시나리오 3 2,600 그 이상 가려면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난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디딤돌을 딛고 가야 된다. 현재는 2,500 중반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다음 주에 상호관세, 반도체 파벌 품목관세가 좀 의미 있게 15%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기를 그게 확인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번에 2,290까지 간 거는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관세 다시 올리지 않으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는 거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현재 2,400 중반 정도는
PBR로 0.83배, 85배 정도 됩니다. 제가 범위를 이렇게 준 거는 지금 현재 EPS 포캐스트가 바뀔 수 있죠. 미국도 S&P 500가 원래보다 한 4, 5% 떨어졌잖아요. 대한민국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유를 줘서 2,400 중반 정도면 0.83배, 0.85배예요. 이거는 지켜질 가능성이 현재로서 있어요. 왜냐하면은 0.8보다 낮았을 때 몇 번 있는데 코로나 때 0.72배. 유럽 재정위기 여러분 잘 기억 못하실 거예요. 14년 전에 유럽이 난리 났어요. 피그스 해가지고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뭐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 망가진다 했을 때 14년 전에 유럽이 재정위기가 났을 때 0.78배 대한민국이 브렉시트 미국이 영국이 날아갈 때 유럽 탈퇴할 때 그때 0.75배 이럴 때가 3번 정도가 0.82배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 시스템 리스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면은 트럼프가 다시 완전히 뭐 중국하고 더 날리피고 그 베트남 이거 관세 협상은 낮추지 않고 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니면은 그때 내려갈 게 0.78배까지 내려간 거고 그렇게 안 내려가면 0.83배는 지켜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올라가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2,700원 그렇게 되고 일단은 2,700 가면은 PER로 9.8배 정도니까 불가능한 수는 아닌데 그 중간 다리가 필요하니까 2,600은 PBR 0.9배. 0.9배는 비싸지도 않고 더럽게 싸지도 않아요. 그거까지 일단 목표로 한다. 2,600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초미의 관심사죠. 현재 반도체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자동차처럼 별도의 품목 관세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음 주에 해결될지 이번 달 말에 해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 때 나라 대 나라 상호 관세하고는 그건 다음 주에 하는데 이 반도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언제 결정될지 몰라요. 자동차나 철강 같은 것이 하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25% 너무 높다. 생각해보세요. 관세 25% 매기면 어떻게 되죠?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플, 엔비디아 그 커스터머들한테 가격 정가시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수수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떻게 돼요? 반도체 만들 때 장비 업체들한테 또 정가를 지킬 수 있죠.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관세가 25%가 될지 15%, 10% 될지 모르는데 뭐가 됐든 간에 그거에 한 3분의 1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전가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영향이 있죠. 그 영향이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1.7% 됩니다. 이거는 25% 관세 얘기입니다. 25%인데 25% 중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3분의 1만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파는 게 반도체 업체들 미국에 파는 비중이 메모리가 한 20% 되거든요. 반도체 생산한 것 중에서 20% 정도가 미국에 판매되고 그거 관세가 25%인데 25%의 3분의 1은 반도체 업체한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장비 업체군 고객한테 떠넘긴다는 가정을 했을 때 1.7%인 거예요.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럼 별거 없네? 생각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혹시라도 미국이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 있잖아요. 하고 한국하고 그 대만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들하고 차별하면 어떡하죠? 관세를 차별하면 팔아주시잖아요. 그거는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 차별하면 우리는 골 때려지는 거예요. 그거 리스크가 없질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거고 일단은 25냐 15냐 10인 거고 근데 15를 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전가를 못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상황이 그 아주 싼 레거시 제품은 모르겠지만 HBM이나 DDR5 같이 하이엔드는요.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흡수하는 거를 이상으로 우리가 장비 업체한테 만약에 전가시키면 장비 업체 짜그리 박살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흡수를 많이를 안 하면은 장비 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전개되는 거는 관세가 10% 이내면은 그냥 나눠 가지면 돼요. 10%면 3%, 3%면 그게 없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3%씩 움직이는데. 근데 이게 25%가 되면은 8%, 8점 몇 프로, 8점 몇 프로이기 때문에 영향을 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1 고객, 여기 엔비디아, 애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장비 업체는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어쨌든 영향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파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2% 합시다. 반도체 관세 25%면 2% 영업이 까지는 겁니다. 라고 가정할 수 있죠. 너무 시기겠죠. 반도체 관세가 이게 제로가 아닌 이상 2%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도체 말고 스마트폰에 매기는 관세가 더 커요. 스마트폰, PC, 서버 있죠. 중국에 생산하는 건 125% 관세죠. 베트남에 생산하는 거는 46% 관세죠.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생산하는 게 훨씬 많고 애플은 중국에 생산하는 게 80몇 프로가 훨씬 많죠. 짬뽕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는 중국에 수입하는 125% 관세를 확 낮춰주면은 삼성보다는 애플이 분명히 수혜가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베트남에 있는 관세는 지금 밀어놨죠. 유예됐잖아요. 유예됐는데 없어지진 않죠. 이 관세가 어떻게 중요한데
이것이 스마트폰 판매에 아까 반도체처럼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스마트폰 수요가 줄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관세를 만약에 낮추더라도 25% 하더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는데, 마치 스마트폰 매체 입장에서 애플이나 삼성은 어떻게 하죠? 고객한테 가격 올리는 방법, 아니면 또 3분의 1은 자기가 흡수하는 방법, 다시 스마트폰 업체들은, 부품 업체들은 또 가격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나 PC 업체의 가격을 전가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반도체 업체잖아요.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한테 직접적으로 관세 때리는 거 말고 스마트폰이나 PC나 서버 쪽에 매긴 관세로 인해서 걔네들이 가격을 전가시켰을 때 반도체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 이게 3분의 1일지 20%일지 50%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더 커요. 그것이 아마도 4, 5%는 돼요. 반도체에 매기는 보편 관세가 25%라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쪽의 관세를 지금 알려져 있는 관세로 떼었을 때 임팩트가 2배 이상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짬뽕을 하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중요해요.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10%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4월 9일 날 발생했어요. 이 무지막지한 관세 하지 전에 보편 관세만 있을 때, 상관세 있을 때 4월 2일 주가가 58,8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관세가 떼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쪽에 매긴 거 그 관세 영향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관세 매겨서 스마트폰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 2.6%. 그 다음에 반도체가 스마트폰 때문에 받는 거 4.3%. 반도체 품목이 25% 가장 관세 매겼을 때 3분의 1에서 1.7% 하면은 이게 대충 9% 10%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반영해서 4월 9일 날 주가 53,000원이 관세 대상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주가는 여간에서 53,000원 이하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관세 이슈만 가지고 본다면. 다른 이슈가 갑자기 새롭게 드러나면 53,000원 밑으로 깨질 수 있지만 현재로 최근에 나오는 일주일 사이에 관세를 보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스마트폰 영업이익 주는 거 2.6%, 스마트폰이나 그 PC 서버에 영향 준 거가 반도체 영향 주는 거 4.3%, 반도체가 25% 맞아서 스스로 빠지는 거 1.7% 하면은 이게 6%에서 한 8.6% 거의 9% 빠지는 거죠. 계산에 오르차 있으면 9에서 10% 빠질 수 있고 그걸 반영한 게 4월 9일 53,000원 주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로 하루 뒤에 베트남의 관세를 밀었잖아요. 베트남에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는 바로 그걸 반영해서 56,500원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다시 또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관세고 만약에 다른 얘기 반도체 HBM 3E의 설계가 됐다느니 원시가 어떤 이런 소리가 좋게 반영한 낮게 반영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론적으로 관세적으로는 52,000~53,000원은 반영이 거의 다 된 거고 업사이드는 다시 HBM3E의 콜 사실은 과거보다 덜 중요해졌고 1C 미세 공정의 설계 완성 그런 게 더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삼성이 실적이 잘 나왔죠. 1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1조 이상, 6조 6천억. 그 주가가 반영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관세 이슈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것이 휴대폰이건 디램이건 간에 사실은 4월 5월 달에 있을 수요가 앞당겨 발생해서 별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투자가들이 꽤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적이 1분기에 나왔다더라도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할인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그럼 삼성전자는 언제 주가가 올라요? 제대로? 관세가 반영해서 52,000원 하면서요. 그럼 관세 만약에 25%가 아니고 15%면 바로 6만 원 가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다시 펀더멘틀 백투 더 스퀘어 원. 삼성전자가 마켓쉐어를 잃었어요. 1분기에 디램 마켓쉐어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20년, 30년 만에 처음으로 1등 자리를 뺏겼습니다. 디램의 25년 1분기, 연도는 아니고 올해 1분기 시장 조사기관에서 집계한 거 하면은 삼성전자 마켓쉐어는 34%, 하이닉스는 36%, 마이크론 25%. 평평하죠? 9년 전 돌아갈까요? 2016년. 제가 마지막 애널리스트를 상상인 증권 시작할 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 마켓쉐어가 48%입니다. 지금 9년 사이에 48이 34로 떨어졌습니다. HBM에서는 아직 코디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나아진 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관세가 25%가 아니라 15% 된다 해서 그것 때문에 6만 원 된다고 가정을 하기가 아직 어려워요. 핵심이 뭐냐? 이제는 HBM3E 콜 나는 거 소식 들어도 그거 갖고 6만 원 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건 뭐냐? 내년을 위한 거. HBM3E가 아니고 HBM4 다음 버전에 대해서 승부를 걸기 위해서 삼성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미세 공정을
리비전한 거. 그게 1C 공정이거든요. D램은 냈는데 1XYG, A, B, C에서 하이닉스가 1B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A, B 잘 안 돼서 바로 1C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XY예요. 12나노급 미세 공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목표가 올해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에만 개발이 되면은 그 뒤에 후공정 복구해가지고 HBM4 12단, 16단 이거 준비하는 데 있어갖고 삼성이 하이닉스랑 다시 한번 붙어볼까 이런 희망 회로를 돌렸던 게 연초고 아직까지 그런 기대가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17일 녹화하는 이 순간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뉴스가 두 개가 충돌은 아니고 헷갈린 뉴스가 나옵니다. HBM3 다음에 3가 아니고 4 내년도를 위한 그거는 1C D램 공정하고 D램만 있는 게 아니고 로직이 밑에 붙거든요. 로직 다이. D램이 있고 이게 HBM이고 로직 다이가 붙어야 돼요. 이 로직 다이는 수율이 잘 나온대요. 근데 1C D램은 미뤄졌다는 또 별도의 기사가 있어요. 5월, 6월, 7월이 아니고 가을 정도에. 이게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로직 다이는 수율이 좋아졌다는 기대가 있고 40%, 60% 한편 핵심인 1C D램을 공정을 해야 해서 HBM을 쌓아야 되는데 이 1C D램은 오리오리 아니고 뭐 9월, 10월 이뤄진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마켓쇼가 이런 거하고 아직 1C에 대한 불투명한 거로 봤을 때는 그 실적이 6조 5천 나오고 1분기 좋았고 2분기도 1분기보다 나아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분기에 많이 땡겨서 썼으면은 2분기에는 안 나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적만 갖고 가기도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여전히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HBM4를 위한 1C하고 밑에 로직 다이인데 로직 다이의 수율은 높아졌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건 파지티브한 거예요. 그 1C만 나오면 되는데 1C가 또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정확히 알려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거는 1C는 전공정이죠. 그 로직 다이는 로직 파운드리 그 기술이고 또 하나 있어요. 후공정. 본딩하는 기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딩이라고 하면은 열 압착을 하는 본드가 있거든요. 칩과 칩 사이를 붙이려면은 압착을 해야 돼요. 근데 압착을 하기 전에 그 칩과 칩 사이에 물질을 잘 발라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바르는 방식이 삼성하고 마이크론하고 똑같고 하이닉스가 달라요. 근데 삼성하고 마이크론의 방식은 필름 방식이에요. TCNCF라고 열 압착, Thermal Compression인데 그 칩과 칩 사이에 그 비전도성 필름을 넣거든요. 필름 형태로 하는데 그게 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 TCNCF가 문제인데 희한한 게 마이크론은 TCNCF를 해서도 지금 수율이 잘 나와서 생산을 하는데 삼성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냐? 본도가 이슈다. 그런 얘기야. 근데 본도를 누구한테 가져가나요? 본도 기기?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한미반도체 쓰고 삼성은 한미반도체를 안 쓰는 거거든요. 방식은 TCNCF가 똑같았는데 결국은 장비의 이슈고 그럼 한미반도체를 못 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해내는 거냐? 그거 많이 이슈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핵심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MRMUF 이거는 Mass Reflow Molded Underfill이라는 건데 이 칩과 칩 사이 보호하게 넣는 그 공간에 액체를 넣어요.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를 넣거든요. 이게 열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중간에 바꿔서 TCNCF를 MRMUF로 바꾸지 않고 왔는데 HBM4부터는 바꿔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CNCF하고 이 방식에서 MRMUF로 바로 가지 않고 하이닉스가 하는 MRMUF에다가 D램을 접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물질을 넣고 나서 어떤 그 산화목의 찌꺼기가 남는 게 있는데 산화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럭스라는 게 있는데 플럭스를 안 쓰는 방식을 쓴다. 하이닉스의 MRMUF 방식에서 플럭스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플럭스 없는 플럭스리스 본도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개발하고 있고 그거를 마이크론이 그거를 사용을 해서 양산에 들어갈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관세가 중요하고 한미반도체하고 지금 하이닉스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기사에 나오고 난리인데 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뭐 내부 사정도 있고 그래서 하나 비전의 자회사 하나 세미텍을 통해서 지금 오더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일파만파되면 뭐 한미나 하이닉스한테 좋지 않지만은 여하이 잘 해결이 된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한미반도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향후 HBM4로 갈 때의 경쟁력의
차이를 유지할 것인지 혹시 다른 변화 있을지 주시하셔야 될 변수이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니까 여유를 가지고 낮게 봐야 되잖아요. 제가 다른 데서 또 제가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 어닝 지금 컨센서스 앞에 있는 어닝보다는 삼성은 한 15%, 하이닉스는 10% 정도 까고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삼성전자가 34조다. 하이닉스가 비슷하네요. 33조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중에서 한 10% 까고 30조 정도 안팎이거나 또 낮을 수도 있다는 걸 놓고 거기다가 PER, PBR 얼마 정도 됐을 때 그게 목표 주가고 거기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얼마나 싼가를 보고 들어가는 시점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제 결정의 핵심은 아까 10% 15%도 반도체 스마트폰한테 25%고 가격 흡수를 내가 3분의 1만 하고 나머지는 고객과 나머지는 퍼포먼스를 전가시킨다는 전제인데 이게 흐트러지면 바뀔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세이프 마진을 정해놓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8만 원 정도 이하면은 싸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한미반도체하고 이슈가 많이 커지고 다른 게 커지면 변수가 생기겠습니다만은 그 삼성전자는 아마도 북밸류 기준으로 6만 원 초반 6만 원 6만 1천 원 정도인데 1배 가는 건 굉장히 쉽지 않다. 6만 원 안 차는 건 굉장히 쉽지 않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따라 해야 되고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반도체가 위에 들어가긴 현재 입장에서는 조합원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말씀드려요. 현금은 25에 35%. 밑에 30% 전후로 합시다. 화장품 넘버원. 만약 베팅을 한다면 한 50%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25% 미만. 조선보항사 합해서 20%. 변압기 한 15%. 반도체 10%. 이렇게 하고 나머지 현금. 이 정도고요. 자기 리스크에 따라 다른데 이게 제가 녹화하는 거 17일이잖아요. 한 이틀 전에만 타방송에서 하듯이. 이 일주일에 한번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때 나왔을 때 화장품이 50%였을 거예요. 조선방사 30%. 변압기 20%. 제로. 다음 주에 만약 관세 협상이 잘 되면은 반도체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한계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비중을 엄청 늘리기는 쉽지 않다. 답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있습니다. 만약에 상호가서 되는데 우리가 알래스카에 투자를 해야 돼. 알래스카 그걸 개발하는데 최소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초기가 64조로 하고 어느 단계까지는 100조가 투자된다는데 그게 뭐 상국에 다 투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본도 있고 대만도 관여가 돼 있고 미국도 관여가 되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투자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 거죠. 걔네들한테. 그리고 나면 LNG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상호 간사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25가 20, 뭐 18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 확인됐어. 어느 시점에 다음 주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선주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아야죠. 셀더 뉴스죠. 그리고 관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반도체 측에서 트레이드 1위. 방사는 관계없죠. 방사는 전 세계가 평화의 무드로 가면 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유럽 쪽에 우리는 유럽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유럽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방사는 어디가 중요하면 유럽과 중동과 동남아시아가 중요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국은 관계없어요. 근데 유럽도 독일은 우리랑 별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독일은 독일의 잘하는 놈들이 많거든. 자국 거 쓰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도 못 판다는 게 아니고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비슷한 거. 걔네가 PER이 40몇 배거든요. 그 PBR이 아닙니다. PBR이 10배, 8배인가 8배. 우리나라 기껏해 목표 주가 PBR 4배, PER 20배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 라인메탈이나 독일의 그런 우리 피어 그룹이 잘 나가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덜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LIG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현대 로템은 뭐 철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이 좀 낮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방사는 우리나라가 그 방위 부담하고 뭐 하는 거하고 우리 방산업체가 해외 수출하는 거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뭐 독일 시장까지 먹으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아니면 우리 서유럽은 먹으려 하고 폴란드 뭐 동유럽 이렇게 해갖고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 뭐 중국과 갈등이 있으니까 판다 이거죠. 그 우리한테 기본 기조는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미국 방사능이 말 경쟁하다든지 그러면 그 변수가 되겠지만 현재 알고 있는 스킨 내에서는 그냥 그 정도예요. 피어그룹이랑 비슷한 기업이 꼬꾸라지지 않으면 우리 주식도 PER이 수배까지는 괜찮다. 안정적으로 몇 년을 본다면 대한민국 회사라도 20배 정도는 유지될 수 있어요. PER 20배 유지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먹는 거 삼양식품,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전압기의 HD 현대일렉트릭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이 꼬꾸라지지 않으면. 그런 측면에서 방사는 버틸 가능성이 좀 더 남아있어 보이는데 조선은 많은 게
조선은 미국이 우리한테 의지한다고 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실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가 주고 받을 거 받았을 때 상호 관세가 내려가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면 투자할 때 그거에 정당성 내지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상한 얘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호 관세가 내려가면은 다른 섹터, 목가는 섹터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게. 그럼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산하고 조선인에서 방산이 조금 낮다는 건데 머리 아프죠? 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품이 최고인 거죠. 화장품이 지금 15배밖에 안 되고 PER이. 아까 얘기했잖아. 성장성이 보이는데 20배까지 갈 수 있다고. 화장품인데 화장품은 뭐 3년치 하는 게 아니니까 쉽게 20배는 안 가요. 근데 15배면은 싸요. 근데 15배 싼데 실적이 나오는 주식은 싸거든요. 그 화장품에서 나누는데 1분기 실적이 다 좋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회사들이 있어요. APR,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이런 주식들은 1분기 실적, 실리콘 이렇게 몇 가지는 괜찮아요. 근데 실적이 좀 덜하고 실적이 하반기 잘 나오는 그 화장품 업체가 다르거든요. 그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화장품이 넘버가 나오면서 아직 밸류에이션이 과거처럼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고 방산이고 그 조선은 아까 그 셀른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산 사람 입장에서 조선주를 공격적으로 사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25, 20, 15, 15 했지만은 일주일 뒤에 만약에 조선에 셀 뉴스가 나오면 조선은 셀른 뉴스하고 반도체나 변압기를 더 살 수 있어요. 화장품 방산과 조선하고 반도체가 까리까리한데 변압기가 더 편해요. 변압기는 두 개가 있죠.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온갖 나라에서 어떡하죠? 미국으로 리쇼링 해갖고 공장 질 거 아닙니까? 그건 계속 부족해요. 변압기는. 근데 주가가 왜 왔다 갔다 하죠? 변압기는? AI 때문에 주가가 HTNL 특히 AI, 반도체 AI 관련돼서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흔들리면 막 흔들려요. 방산하고 조선하고 달리 변압기는 AI 반도체의 여러 센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PER 20배 넘게 갔었던 HTNL 트럭이 30만 원까지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형편없게 내려간 거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변압기 쪽에서 무슨 어디 투자해서 돈 내야 될 거 조선 같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방산 그거 못지않게 변압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단 HD 현대 매출이 40만 원 되기 전까지. 왜? 그거 되면 20배 넘어가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컴비네이션 해가지고 다음 주에 상호관세가 의미 있게 내려가면 대한민국 주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들어올 가능성에서 부양정책을 만약에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현금을 추적하죠. 근데 지금 그거를 확신 못하니까 현금을 20-30% 있는 거를 확 줄이는 건 조금 리스키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식시장을 사는 데서 미국 시장이 그런데 RSI 들어보셨어요? RSI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RSI가 30 이하면은 과매도고 70 이상이면 과매수거든요. 미국 시장이 얼마 전에 30 이하로 내려갔었어요. 과매도였어요. 그게 5천 깨질 때 S&P 500이 최근에 약간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40 정도 됐어요. 오늘 다시 내려갔으니까 약간 내려가겠네. 그래서 과매수냐 과매전에 봤을 때 조선 방산 쪽은 과매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른 섹터가 화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방산은 아까 설명했고 조선은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매수가 덜 된 건 화장품이고 변압기는 과매수가 안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 전체 장 자체가 2,450이 아니고 아까 우리나라에 대한 그 아까 뭐 부양책이랄까 금리랄까 주주환원 정책 상법 이런 기미가 있으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보다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수급에서 현금을 35%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때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녹화하는 이 순간이냐 그렇게 장담 못하기 때문에 현금 30%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화장품의 수입의 넘버원은 한국입니다. 한국이 23% 돼요. 2등은 한 16% 되는 프랑스. 프랑스가 완벽한 1등이었는데 몇 년 됐죠? 우리가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3% 되고 프랑스가 16% 됩니다. 그 중국은 불과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삼양식품 뭐 이렇게 뭐 불닭 보면에서 미국이 잘 팔리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근데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선크림 잘 팔리고 한다는데 한국 콜마 한번 그 바르고 나면 피부가 익숙해지면은 바꾸지 못한다. 물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면 한계가 있는데 한국 가격이 더 비싸지도 않아요. 미국에서 평균 가격이 우리나라 파는 평균 가격이 브랜드 이렇게 인디 브랜드 들어가 있는데 평균 가격이 21불이래요. 근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 우리나라 말고 미국의 현지 그런 거는 30불 정도 되고 우리가 가격이 50% 싼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관세를 먹어도 우리가 그렇게 이슈는 사실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관세 먹여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겠지 마켓 이슈가 크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관세가 매겼는데 관세가 어떻게 나냐면 추가 관세가 한국, 프랑스하고 캐나다가 비슷비슷합니다. 20, 25%예요. 관세 비슷한데 우리가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은 수요가 급락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중국은 관세를 지금 들이받았잖아요. 중국 거 8% 마켓시어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 누가 가져가겠어요? 한국, 프랑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켓시어도 늘 수 있다니까요. 근데 화장품은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 예상보다. 그 기업들은 이구동성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많은데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APR, 그 다음에 용기 만드는 회사 있어요. 용기.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펌텍코리아. 펌텍코리아는 엄청 잘 갔어요. 밸류에이션이 이제 조금 목이 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빨리 올라왔는데 용기, 펌텍코리아, APR 잘 나가고 한국콜마, 선크림, 아모레퍼시픽, 중국 쪽에서도 나쁘지 않고 미국 쪽으로 들어서 이 4개 업체는 실적이 잘 나오고 예상보다 실적이 상반기, 1분기는 썩 높지 않고 좀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올라올 회사들은 CNC 인터내셔널, IWSC, 코스맥스, 클리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있는데 상반기 쪽보다는 후반기다. 이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관세가 25% 하더라도 딴 데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마켓시어 뺏길 일은 없고 가격을 좀 정가시킬 수 있다. 21불인데 10% 정가시킨다 합시다. 그 얼마야? 2불 정가시키는 것 때문에 수요가 줄까? 다른 얘기라 이거예요. 또 한 증권사는 APR, 펌텍코리아 똑같은 얘기고 1분기 실적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클 수 있는 거는 탄력이 좋은 아모레퍼시픽, 실리콘2를 얻고 봤어요. 관세 얘기는 계량적으로 한다 했어요. 요즘에 증권사가 메리츠증권 뭐 나오는데 관세 25% 매기면은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네요? 궁금하잖아요. 관세 25% 먹었어요? 근데 가격 인상 안 해요. 내가 다 흡수해. 평균 가격이 20불이니까 얼마 되는 거죠? 25%면 한 5불 되는 거잖아요. 5불 올렸을 때 마켓 시어도 어떻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불인데 5불 올려서 25% 관세를 내가 끌어안는다 했을 때 이 교보증권에서 한 거는 2.1%포인트 매출 총이익을 준대요. 매출 총이익 자체가 60% 넘거든요. 그러니까 2%니까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관세를 정가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25%면은 아까 20불이면 한 5, 6불 되는데 뭐 한 반 정도 정가시킬 수 있잖아요. 3달러 인상 가격한다. 그러면은 한국하면은 GP 마진은 0.6%밖에 안 줄어요. 이런 계산식이 나온 게 교보증권 리포트가 있는 걸 그저께 나왔는데 그런 거 보신다면 화장품 괜찮네. 그걸 보는 순간에 어제부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잘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증권사 관련된 소식을 듣는 것도 좀 리포트를 잘 본다면은 바로 그날 그 아침은 모르더라도 오후나 그 다음날 아침에만 발동해도 먹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관세가 25%면은 임팩트는 1에서 2% 포인트 마진으로 관세가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더 내려가면 더 좋겠죠. 관세가 25%가 아니고 10%라면 1%포인트도 영향 없는 거니까 거의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며칠 전에 나왔으면 화장품이 50%. 지금 오늘 이 순간 실질적으로 월요일 이후에 보실 텐데 그때는 좀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제 와서 50% 싣는 건 비중이 좀 쉽지 않겠죠. 그래도 뭐 탑 쪽에 속하는 20, 30%.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조선은 언제든지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 세론도 뉴스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변화기가 조선보다 더 낮고 이렇게 보고 현금은 20, 30%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 관세 협상이 잘 된다 기미가 보이면은 현금 35% 있는 거는 한 15% 줄여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이냐?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현금은 30%가 있어야 되고요. 의견이 바뀌는 리포트를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은 아마 웬만해서는 2200까지 가는 시나리오는 전개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2700 시나리오는 약간의 희망 회로가 섞여 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서 장 대응 잘 하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